네, 그럼 계속해서 중급 강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처음에 사용했던 예제 시트를 지금 현재 시트 1에 성적표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트 1, 2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트 번호만을 나열해 놓으면은 나중에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시트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지금 전혀 모르는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봐야 될 거는 그 위에서 이 시트 넘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작업이 다 나오니까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성적표 하셔도 되고, 그냥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트 3에 오늘 이제 지금 할 어떤 데이터를 간략하게 이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알아볼 거는요, 그 엑셀에서 아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함수나 수식을 첫 번째 행에만 구해놓고 아래로 자동 채우기로 쫙 끌었더니 자동으로 이제 서로 그 해당되는 행에서 주소가 바뀌면서 정확한 그 값들이 구해졌죠. 네, 이게 항상 적용되지가 않고 이 참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틀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실 때 이 참조하는 방식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원가가 20원인 20원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판매 개수를 1개, 2개, 3개. 그죠? 판매 개수 해놓고 1개, 2개, 3개. 이렇게 했을 때 판매 금액이 얼마이냐, 이런 걸 구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판매 금액은 수식이니까 는을 먼저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판매 원가가 이거고 곱하기 판매 개수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와 이거가 곱해져서 정확한 판매 금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여기서 채우기 핸들 포인트를 해놓고 이쪽으로 싹 그냥 이렇게 채워주면은 자동으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원했던 거는 여기에 2와 20이 곱해져서 여기 40이라는 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가만 보니까는 이 지금 0이라는 지금 잘못된 값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C4 셀을 한번 딱 찍어봤더니 수식 입력줄에 C1하고 C3하고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C3은 2가 맞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곱해져야 되는데 B1이, 얘는 지금 C1을 곱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쵸? 채우기를 옆으로 쫙 했으니까 자동으로 이 수식이 하나씩 옆칸으로 당겨지면서 여기가 고정이 돼야 할 B1이 C1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주소가. 한번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C1하고 C3하고 이렇게 곱해서 0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아무 값이 없으니까 0으로 간주하고 곱했으니까 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식이 B1에서 B3인데 그 B1은 항상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B1은. 근데 B3는 항상 바뀌어야 되죠. 옆으로 가면 C3, 여기 가면 D3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이 중에서 이 B1이라고 하는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항상 변하지 않고 고정이 돼야 되는 그 값을 이 참조 방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항상 상대 참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소가, 셀 주소가 하나씩 바뀌어지면서 자동으로 엑셀이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처럼 항상 고정을 시켜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셀 주소 앞에 달러 표시를 붙여가지고 주소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시를 앞으로 보시게 되면 저 셀은 고정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끌더라도 이 셀에서 이건 항상 고정이 돼서 이거와 20과 2가 제대로 참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참조 방식을 달러를 인위적으로 붙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달러 표시가 없는 기본적인 상대 참조 상태에서 F4, 그러니까 펑션 키 4번을 F4를 키보드에서 딱 누르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행만 고정시킬래, 열만 고정시킬래, 그 다음에 아니면 상대 참조냐, 아니면 절대 참조냐, 항상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행을 참조하겠느냐. 그래서 항상 모든 걸 고정시키겠다. 행렬이 아무거나 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옆으로 채웠을 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참조의 방식에는
어떤 셀의 절대적인 기준을,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엑셀의 특징인 3차원 워크시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트나 심지어는 다른 파일에 있는 셀 주소도 참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트 3에 있는 이 B4 2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차원 시트 참조 값을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해놓고 이거와 그러니까 같은 시트에 있는 B4라는 셀과 이거를 이제 더하는데, 이제는 성적표 시트가 있는 곳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 입력이 완성이 된 게 아니죠. 커서가 깜빡깜빡 되고 있으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는 해서 수식을 적으면서 다른 시트를, 성적표라는 시트를 클릭을 해서 성적표의 C4 셀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 수식 입력줄에는 B4하고 성적표 시트라는 의미에서 여기 느낌표가 붙습니다. 성적표 느낌표의 C4 셀, 그쵸? 해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 60이라고는 정확한 값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시트 이름만 알고 있으면은 느낌표를 뒤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다른 시트에 있는 셀 주소도 여기서 3차원을 참조해서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더라. 네, 이게 3차원 참조입니다. 3차원 참조. 자,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숫자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는 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좀 큰 예제를 가지고 해볼 건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준비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20, 40, 60 지금 현재 범위가 잡혀 있는 이 B4에서 D4까지의 이 위치를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특정한 이름. 그래서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지정. 예를 들어서 10, 20, 3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10, 20, 30의 합계를 구하려면 는 해놓고 저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더하고 또 이 셀을 찍고 더하고 이 셀을 찍고 해서 하면 이렇게 합계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제 이걸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sum이라는 함수예요. sum. 합계를 구하는. 그 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다시 자세히. 이렇게 해서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셀 3개에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 아주 작은 데이터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 있다. 그러면은 이 셀을, 범위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해 주는 거는 너무나 힘든 작업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20, 40, 60을 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셀 주소로 기억을 할 게 아니라 이름을 정해보자. 그러니까 선택된 범위, 그 범위의 셀들을 이름을 정해서 그걸 계산에 한번 활용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먼저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 이름 지정, 이름 상자에 가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범위가 잡히죠. 여기에서 판매 네, 오타가 생기네요. 판매 금액이라고 입력을,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지금 현재 범위가 잡혀있는 이 B4부터 D4까지가 판매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그 범위가 이름이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 sum이라는 걸 구한 다음에,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범위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다가 판매 금액이라는 이렇게 이 실제 이름이 지정된 범위를 집어넣어 줘도 정확하게 120이라는 이 합계가 구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다룰 때는 어떤 의미 있는 이 범위를 지정해서 그거에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은 나중에 다른 시트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파일에서 다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트에 가서 는 sum하고 판매 금액이라고 쳐도 값이 정확하게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항상 이렇게 그 포인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급 사용자라고 할수록 이 엑셀 파일을 사용하는 걸 보면은 이 데이터가 복잡할 때 이름을 항상 지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트는 참조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예습을 하실 때, 복습을 하실 때 엑셀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실 때 밑에 있는 시트를 참조해서 그 다음에 강좌와 맞춰 가지고
한번 그때 생각을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세 가지 시트가 다 찼죠. 그죠? 그러면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고 싶다. 아까 제가 분명히 엑셀에는 시트를 삽입하는 데는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시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또 시트를 삽입하느냐? 물론 여기 메뉴가 삽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삽입해서 워크 시트를 눌러가지고 삽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더 간단한 방법,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시트 탭에서 했으니까 현재 여기 삽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뭘 삽입하겠느냐 하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워크 시트니까 확인을 누르면 밑에서 보듯이 지금 시트가 하나가 삽입이 됐죠. 그러면 이 시트가 지금 나는 맨 뒤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단순히 시트 이름이 있는 곳을 딱 클릭한 다음에 옆으로 쭉 끌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화살표가 생겼죠? 위치 어디에 지금 갈 거다는 거. 물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중간에 삽입할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나는 갖다 놓고 싶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제일 마지막으로 시트가 삽입이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이제 함수 사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적인 수식을 초급 강좌에서 다루는 때 average라는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어떻게 쓴다, 함수 마법사는 어떻게 쓰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다루게 될 함수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함수들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이제 응용을 하시려면은 이것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좌에서 다루는 것 정도는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타이핑을 해서 수식을 짤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살펴보기 전에 엑셀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함수가 들어가 있나,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서 모두를 갖다 선택해 보면 절대값을 구하는 ABS로부터, 그러니까 이건 알파벳 순서로 좀 정렬이 된 거거든요. 저 밑에 Z검정이라고 하는 이 통계에서 쓰는 이 검정의 양측 P값을 구하는 G테스트라고 하는 이것까지 엄청나게 많은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G테스트라는 함수를 써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실제로 업무에 이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면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필수 함수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 저 다른 함수를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의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함수 리스트를 이 블록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별도로 표시를 해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수 리스트를 시간 나실 때 쭉 한번 보시면서, 이 함수는 내가 필요하겠다. 제가 설명도 같이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은 이 도움말을 이용해 가지고 이 함수가 어떻게 쓰고 이 함수의 인수는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 두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들, 함수들만 여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함수 사용이라는 시트에 판매 실적표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좀 꾸몄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 파일을 오픈하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쉽게 이용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업 1부, 2부, 3부까지 이렇게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 소개를 다 구하는 겁니다. 영업 1부의 합계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화면이 640 곱하기 480의 이 해상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작게 보이는 게 사실이죠. 너무 화면이 꽉 찼죠,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화면의 비율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추를 두 줄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래도 안 나오나요? 자, 여기서 비율을 한 75%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가 다 보이죠. 이게 사실 실제로 이 글자 크기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똑같이 11인데 내가 볼 때 75%로 본다는 얘기예요. 100%로 보니까 너무 꽉 차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합계를 구하는데, 합계를 구하려면 우리가 수식이니까 는을 한 다음에 하나씩 더해도 되고, 이것들을. 그죠? 아니면 아까 썸이라는 걸 쳐도 되고. 근데 합계는 모든 엑셀 사용자들이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합계는 간단한 도구 모음 클릭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하려고 하는 셀을 찍어 놓고 클릭을 해 놓고, 여기 위에 시그마가 있죠. 그래서 자동 합계 클릭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 범위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깜빡깜빡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동으로 숫자만 채웠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간 것들은 다
그 수치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계라고 하는 거는 문자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배웠죠? 수식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깜빡깜빡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으면은 엔터키를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합계가 구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눌러서 자동 합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눌러서 자동 합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어보고 갈 게 있습니다. 여기 이 46,200원이라고 하는 요 앞에 원자라고 하는 이 한국의 통화를 나타내는 기호가 붙어 있죠. 근데 어떻게 이게 문자로 인식이 안 되고 엑셀은 자동으로 이 전체 범위를 수치 자료가 들어있는 걸로 인식을 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셀 서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원자가 붙어 있어 가지고 앞에 이게 문자로 이제 보이기 쉽지만은 실제로 여기를 클릭했을 때 수식 입력줄에는 46,200이라고 하는 그냥 숫자만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셀을 선택한 다음에 셀 서식을 한번 볼까요? 셀 서식을 보면은 현재 표시 형식이 일반이 아니라 일반일 경우에는 그냥 46,200원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미리 보기가. 근데 회계를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선택한 그 셀의 표시 형식을 이 기호 원자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46,200원 하고 보이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더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셀을 하나 더, 시트를 하나 더 삽입을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알아봤듯이 8월 24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그 8월 24일 하고 표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셀 서식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이 아니고. 그죠? 일반이 되면은 3749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게, 엑셀은 어떤 특정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면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날짜를 일씩 더해가면서 양의 정수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은 이때는 이제 수치 자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셀 서식에서 날짜로 바꿨다. 예를 들어서 연도, 월, 일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바꿨다 그러면 이건 1982년 2월 18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건지 대강 감이 잡히시죠? 엑셀에 실제로 입력되는 데이터하고 앞으로 표시되는 데이터하고 틀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엑셀은 실제로 날짜 사이에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8월 2일이다. 그 다음에 1982년 2월 18일이다. 이걸 갖다가 는 해가지고 A1에서 A2 날짜를 한번 빼볼까요? 그러면 이상한 이런 그 날짜 형식이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일반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7471이라고 하는 그 날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날 사이에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입력은 우리가 46,200원으로 했지만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끔 원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통화 형식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엑셀은 단지 서식만 틀릴 뿐이지, 보이는 서식만 원이 붙어 있을 뿐이지 실제 내부적으로는 46,200이라고 하는 수치 자료에 대한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체 합계 같은 경우에는 는 해서 소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물론 sum 함수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계속해서 if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엑셀에서 함수를 쓸 때도 if 함수는 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일단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표시할 것과 만족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참일 때 표시할 것과 거짓일 때 표시할 것, 이런 분기점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 if 함수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if 함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여러분이 업무에서 다루는 일상적인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if 함수는 중요합니다. 자, 먼저 if 함수에 대한 어떤 형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if 함수의 형식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는자가 붙는 거는 맞겠죠.
당연히 이제 붙어야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빨갛게 지금 제가 긋고 있는 부분. 예. 그래서 if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열고 여기 안에 인수가 들어가는데, if는 이제 단순히 average나 sum 같이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 함수하고는 좀 틀리죠. 그죠?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조건이 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들어오고, 그다음 쉼표.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참값이 들어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 표시될 값들. 이렇게 if 함수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거든요. 앞에 는자 붙여주는 건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원들 중에서 얼마로 할까요? 6만원 이상 판 사람들은, 판매 실적이 6만원 이상 된 사람들은 승진을 시키자,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셀에서 엑셀을 통하면은 지금 기본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입력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 승진 여부를 갖다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승진 여부 이렇게 치고, 여기다가 이제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if 함수죠. 왜? 6만원 이상이면 승진, 아니면 탈락,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니까 6만원 이상이다, 이건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문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if 함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는 해가지고 if,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 이 수식 입력줄을 갖다가 잘 보시고, 이게 밑에 게 잘 안 보이시면요, if라고 딱 쳤더니 이 엑셀 XP에서는 이렇게 사용자를 위해서 이런 형식을, 함수의 인수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스크린 팁이 나타나가지고요. 그러니까 logical test, 이 부분이 이제 그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alue if true, 참값, 조건이 만족할 때, 만약에 조건이 참이라면 여기를 한다. value if false, 이거는 조건이 거짓일 때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조건, 이 셀이죠. 이 뚜리 셀이 만약에 6만원 이상이다, 6만원 이상이다, 이게 조건이죠 지금. 그 다음에 쉼표를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해줄게 value if true죠. 그죠? 지금 수식 안에서 우리가 승진, 이러한 문자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수식, 는으로 시작하는 수식에서 문자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승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값이고, 만약에 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6만 미만일 경우에는 탈락, 이렇게 표시를 하자. 역시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가로를 열었으니까 가로를 닫아주고. 자, 그러면은 얘가 탈락,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 아래로 쭉 우리가 끌어주면은, 현재 우리가 이 뚜리 셀을 앞에서 배웠던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중에서 상대 참조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 행씩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동으로 이제 승진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적용을 시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쭉 끌어주면, 이 부분은 중간 소개니까 없애주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승진 탈락의 여부가 쉽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아까 배웠듯이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한 번에 쫙 채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알고 나면 상당히 응용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값, 참일 때의 값, 그 다음에 거짓일 때의 값, 그 조건이, 이거를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배우겠지만은, 이 if 함수는 하나만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또 중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함수의 중첩이라고 그러는데, 이 함수의 중첩을 이용하면 더 세부적인 조건, 그게 더 세부적인 많은 조건들을 최대 7개까지 중복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함수의 중복이 더 많이 쓰인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if 그 함수의 중첩을 갖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승진하는 사람이 전체 4명이 됐죠. 그죠? 총 12명 중에서 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이 사진에서 너무 이 조건이 까다로운 거 아니냐, 5만원 이상 판매한 사람들은 예비 승진 명단에 올려놔라. 우리가 만약의 경우 그 사람들은 승진을 시키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럼 조건이 두 개죠. 6만원 이상이면 승진이고, 그죠? 5만원과 6만원 사이면 예비 승진이고,
5만원도 안 되는 경우에는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지금 조건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함수를 중첩해서 만들 수가 있느냐. 자, 그럼 같이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함수를, 이 엑셀이 여러 가지 함수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그 함수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6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승진이다.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근데 거짓일 때 바로 탈락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함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if 이 뚜리셀이 요번에는 5만원 이상이면 조건을 또 쓰는 거죠. 이때는 뭐죠? 예비 승진이 된다.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정말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조그만 중간에 if문에 가로를 닫고 큰 if문에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자동 채우기를 해보면은 예비 승진자가 나왔죠. 그죠? 예비 승진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56,800원을 판 사람하고 58,000원을 판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같은 함수만을 중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를 최대 7개까지는 조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남녀를 구분해낸다든지 기타 등등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함수를 중첩함으로써. 예, 함수를 중첩하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배열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배열이 그렇게 엑셀에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이제 뭐 일반 업무에서는 많이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그 판매 실적을 갖다가 놓고 지금 예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때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배열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책이 사원인 사람들의 판매 평균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실무에서 이런 필요가 있다. 사원인 경우의 판매 평균 이 경우는 얼마가 나오겠느냐.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직책에서 사원을 뽑아내는 거죠. 그죠? 직책에서 사원을 뽑아내서 이 사람들의 이 합계 중에서 이 합계를 전체 그 사원의 수로 나눠주면은 직책이 사원인 사람들의 판매 평균이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는 이게 딴 방법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데이터 분석에 가면은 필터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원만 딱 뽑아놓고 이쪽에서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한 단계를 더한 데이터 분석의 단계고 만약에 이렇게 함수를 써가지고 직책이 사원인 사람들만을 빼서 그 사람들의 합계해서 그 사람들의 수만큼 나눠서 평균을 낸다.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배열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수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로는 한 번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배열은 이 성격이 같은 것들의 집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사원이라는 어떤 그 성격이 같은 것들을 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배열. 그리고 배열 수식을 작성했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그냥 엔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과 시프트와 엔터를 동시에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고 있으면서 그 다음 엔터를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그냥 그 수식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는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궁극적으로는 평균이죠. 그죠? 그래서 average를 먼저 함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직책이 사원이다 그랬으니까 조건이죠. 그죠? 조건을 써줍니다. 이렇게 if c 어디죠? C3에서 어디까지입니까? C16까지죠. 그죠? C3에서 C16셀까지 해서 이게 사원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게 조건입니다. 지금 그럴 경우에 우리가 구하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실제 여기서 사원이라는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그 사원들만 여기서 목록을 쭉 표시해라 이거예요. 목록이 뭐냐? 실제 우리가 구하는 건 합계니까. 그죠? 이 합계에 대한 평균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 E3부터 E16 그쵸? E16까지를 구하고 거짓일 때는 뭐 반환할 필요 없다. 아무것도 반환하지 마라. 그렇게 되죠. 그래서 if에 대한 이걸 닫고 average에 대한 이걸 닫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반드시 에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에러가 생기냐면,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줄치는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이 현재 C3에서 C16까지의 셀 범위 중에서 이게 사원이다. 이게 조건이죠, 지금. 이게 사원일 경우에 E3부터 E16을 반환시켜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중에서, 그러니까 합계 중에서 사원인 것들의 합계만을 다시 목록을 쫙 뿌려라 이겁니다. 근데 average 함수는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서로 틀린 값들이 막 들어왔을 때 특정 범위가 아니고 불특정으로 지금 범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럴 경우는 average가 계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지금 계산하려는 부분은 배열이다. 사실은 사원이라는 이 직책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사람들만의 값을, 다시 말해서 성격이 같은 값들의 지금 집합제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차원 배열이죠. 아래로 쭉 2차원 배열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컨트롤과 쉬프트와 F, 그 엔터를 같이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르고 있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평균이 48,702원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딱 선택해 놓고 여기를 보니까, 수식 입력줄을 보니까 양쪽으로 지금 중괄호가 들어가 있죠. 이 중괄호가 바로 배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배열을 빼고 우리가 그냥 한번 엔터를 쳐볼까요? 그러면 value 값이 나오죠. 계산이 안 된다 이거 지금 도대체. 네가 지금 이 average 인수로 넣은 이게 average가 인수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 2차원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순히 1차원 값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럴 경우에 컨트롤 시프트 F2를 딱 치니까 이렇게 값이 정확하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이렇게 어떤 성격이 같은 것들을 빼내가지고 그것들의 값을 리스트로 이렇게 배열로 쫙 표시할 때 그 값을 인수로 못 받는 함수.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컨트롤 시프트 F2를 쳐가지고 강제적으로 배열화 시키는 겁니다. 그 배열의 값을 빼내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른 함수를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저 판매 실적표에서 사원이 모두 몇 명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면 대리가 모두 몇 명이냐,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대리는 몇 명이냐? 저게 무슨 소리냐? 조건이 대리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개수를 세라. 예. 그게 바로 count if 함수입니다. 함수도 참 쉽죠? count하고 세라. 어떨 때, 조건을 만족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unt if라고 치고 역시 가로를 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range가 나옵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 조건을 찾을래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죠. 우리가 찾을 거는 사실 여기에서 찾는 겁니다. 이 중에서 대리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죠? 자,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criteria. 그러면 그 범위 중에서 어떤 뭐를 만족하는 거에 개수를 셀래 그거죠. 지금 우리는 저 사이에서 대리라는 말만 있으면은 개수를 세면 되겠죠. 엔터를 딱 치면 대리는,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나요? 75%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대리는 3명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함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범위 안에서 대리라고 돼 있는 거를 카운트 해라 이거예요. 카운트.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개수를 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함수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이 많이 없어졌으리라 지금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럼 저 데이터에서 우리가 또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순위를 한번 구하는 거죠. 순위. 판매 순위. 그죠? 자, 판매 순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이 판매량의 합계겠죠. 합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이 판 사람이 1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 소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행을 없애려면은 행 번호를 클릭한 다음에 라이트 클릭한 다음에 삭제를 하면 행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네. 지금 현재 레퍼런스 에러가 생긴 거는 우리가 참고로 했던 소개라는 셀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얘가 더 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그냥 앞서 배웠던 시그마를 통해서 합계를 구해 놓겠습니다. 똑같죠? 예, 그럼 판매 순위를 갖다가 구하는 함수는 랭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랭크. 그냥 뭐 일반적인 의미랑 똑같죠. 랭크. 그 랭크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랭크는 약간 좀 인수가 복잡한데요. 그래서 우리 랭크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 마법사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하려는 곳을 클릭을 해놓고 함수 마법사에 가서 어디쯤에 있을까요? 아마 통계 정도에 있을까요? 랭크 함수가? 네, 통계에 있네요. 그래서 딱 클릭하니까 랭크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를 구하는데 딱 적합한 함수죠. 그 다음에 여기 랭크 함수의 인수를 보니까 처음이 넘버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그 다음에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함수를 구해놓고 확인하면 하니까 이 실제로 함수 인수를 집어넣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버라는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 무슨 숫자냐? 전체 범위에서 그 레퍼런스가 전체 범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위를 구하려면은 전체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이 레퍼런스 중에서 어떤 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낼 거냐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 합계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합계를 찍어줍니다. 합계. 이게 그러니까 합계를 기준으로 순위를 내기 때문에. 그럼 레퍼런스는 뭐예요? 전체 범위죠.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 전체 합계 중에서의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오더는 많이 판 사람을 1등 시킬 거냐, 제일 못 판 사람을 1등 시킬 거냐,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0이겠죠. 아니, 일반적으로 0이 아니라 0으로 지정해 놓으면은 그냥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판 사람이 1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0이 아닌 다른 2나 뭐 1이나 이런 걸로 오더를 주게 되면 반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수식 결과가 지금 8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고 아직까지는 전체 몇 등인지는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단순히 한번 아래로 한번 끌어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뭐 8, 7, 7, 5 뭐 이렇게 나오는데 딱 봐도 뭐가 이상하죠. 그죠? 그죠? 왜 이상하냐? 자, 랭크 함수의 어떤 한번 인수들을 한번 볼게요. 순위를 구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낸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아래로 쭉 자동 채우기로 끌어버리면은 이 참조 영역, 레퍼런스 영역도 아래로 한 칸씩 밀려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비교하는 기준은 항상 딱 비교하는 영역은 고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 저거는 앞에서 배웠던 절대 참조로 바꿔준다. F4를 누르면 된다 그랬죠? 했더니 절대 참조로 달러 사인이 붙었습니다. 자, 8등이다.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끌었더니 이렇게 12명까지 순위가 계산이 쫙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25,600원을 팔은 조조 대리가 1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판매 순위 또는 뭐 성적표를 이용했을 경우에 어떤 성적의 순위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VLOOKUP 함수하고 HLOOKUP 함수, 이거는 엄청나게 또 이것도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 강좌에서 다루고 있는 함수들은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이 시트에다가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해놨는데 이 시트는 제가 이름을 VLOOKUP으로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니까 HLOOKUP도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단지 이제 비교 대상이 틀리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VLOOKUP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우리가 이런 걸, 이게 지금 원본 데이터예요. 원본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제가 DB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 데이터가 이만큼인데 이 데이터 중에서 우리는 이러한 그 제품 번호에 따라서 그 제품 이름과 제품 단가를 빼내고 싶다 이거예요. 좀 자동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룩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제품 번호죠. 그죠? 이렇게 전체 데이터에서 왼쪽 열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는 VLOOKUP을 쓰는 거고, 이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게 될 때는 HLOOKUP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개념이 안 오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제품 번호가 만약에 여기 우리가 1번이라고 딱 치면은 자동으로 1번 제품명이
태양 100% 오렌지 주스하고 제품 단가인 8만원이 여기 자동으로 찍혀있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럼 이 1번을 갖다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 전체 범위에서 제품 번호가 1번인 것 중에서 두 번째 거하고 이 F열에 있는 요 가격하고를 여기 자동으로 뿌려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찾기 함수입니다. 룩업 함수도 있고 B룩업도 있고 H룩업도 있고 찾기 함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전체 리스트는 제가 그 브로그로 제공된 리스트를 보시고 필요한 거는 이 도움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품 번호는 이제 우리가 만질 부분이 아니고 제품명에 는 해놓고 VLOOKUP 하고 하니까 얘가 이제 또 뿌려주죠. 그러니까 VLOOKUP의 이 형식은 lookup value 뭘 찾느냐 이거예요. 네? 뭘 찾느냐. lookup value가 들어가고 테이블 어레이 어디서 찾을 거냐 그거예요. 어디서 이 전체죠. 전체에서 찾는다. 그 칼럼 인덱스 넘버. 그러면 잘 보세요. 테이블 어레이에서 여기에서 이 값을 찾아서 리턴을 돌려줄 값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돌려줄 값. 우리는 지금 이 제품명이 나와야 되니까 이 태양 100% 오렌지 주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체 이 칼럼에서 두 번째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제품 번호고 그 다음이 제품명이니까. 그죠? 제일 마지막에 레인지 룩업. 이렇게 이제 그 꺽쇠로 묶여져 있는 거는 꺽쇠가 아니라 저기 뭐죠? 예. 닫힌 가로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묶여 있는 거는 옵션입니다. 옵션이지만 만약 여기 false라고 거짓이라고 딱 값을 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만 찾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품 번호가 1번이라는 게 없으면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를 비워놓거나 어떤 true 값을 주게 되면 이 1번하고 가장 가까운 근사치의 값을 찾아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제품 번호가 딱딱 명확하게 정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false라는 값을 줘가지고 정확한 값만 데이터만 빼내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ookup value가 이거죠. 제품 번호죠. 그러니까 제품 번호가 들어올 이 셀, 죠? B14를 찍고 전체 범위가 여기죠. 전체 데이터의 범위. 여기서 1번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범위를 db라고 정해줬으니까 db. 자, 그 다음에 칼럼 인덱스 넘버죠. 리턴할. 뭘 리턴해야 되죠? 두 번째 있는 걸 리턴해야 되죠. 이 제품명을.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만 찾는다. false를 써주면은 태양 100%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겁니다. 1번이니까. 그럼 여기 2번으로 바뀌면 레몬 주스로 바뀌었죠. 3번이면 체리 시럽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 식을 그대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서 컨트롤 V를 붙여가지고 함수가 뭔가 지금 차이가 있겠죠. 상대 참조가 됐으니까. 그래서 B14로 바꿔주고 DB는 동일하고 두 번째 게 아니라 몇 번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는 단가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6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치면은 8만원 딱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VLOOKUP을 쓰게 되면은 많은 데이터 속에서 내가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조건, 제품 번호든 아니면 제품 분류든 이 룩업 할 수 있는 value를 갖다가 딱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뽑아내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8만원 같은 경우도 원이 붙는 게 좀 더 원 사인이 붙는 게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찍어놓고 여기 원 통화 스타일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원이 들어갔죠. 이것들을 전체를 다 가운데 정렬하는 게 낫겠죠. 보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 고급 방법으로 나가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를 수동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지 말고 뭔가 버튼식으로 해가지고 딱딱딱딱 눌러볼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까지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엑셀에서는 양식이라는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양식. 그래서 도구 모음에서 양식 여기 있네요. 이게 폼이라는 얘기죠. 포맷. 양식을 클릭하면 이렇게 양식 도구 모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끌고 가서 원하는 도구 모음에다가 갖다 놓고 하셔도 되고, 이게 빼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잠시 쓰고 닫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놔도 되겠죠. 자, 양식에 뭐 단추도 있고
여기 뭐 목록, 리스트 박스도 있고 콤보 박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쓸 거는 여기서 지금 콤보 박스입니다. 콤보 박스. 자, 콤보 박스를 이용해서 저거를 클릭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 부분이 바뀌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콤보 상자 클릭하니까 아까 이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를 그릴 수 있는 이 자그마한 십자가가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쭉 뭐 콤보 상자는 그렇게 클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큰가요? 예. 사실 찾는 거는 제품 번호니까 뭐 그렇게 안 커도 되겠죠. 예, 이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클릭했을 때 아래로 1, 2, 3, 4, 5, 6, 7, 8 쭉 나오고 내가 여기서 선택하면 여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쪽 값들이 변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좀 알아보기 쉽게끔 굵게 하고 여기를 파란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예.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구분이 쉬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배경으로 해놓고. 자,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1, 2, 3, 4, 5, 6, 7, 8이 쭉 나오면 그 제품 번호 전체가 여기에 나오고 내가 여기서 2번을 선택하면 여기가 자동으로 2번이 바뀌면서 제품명과 제품 단가도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품명과 제품 단가야 지금 어차피 비루급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짜놨으니까 걱정할 게 없고 어떻게 이 양식하고 얘하고를 연결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엑셀은 이 양식을 연결하는 거를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단 제품 번호를 선택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말을 써놓으면 되겠죠? 제품 번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있는 이 콤보 박스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면 이 콤보 박스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면서 컨트롤 서식 하고 나옵니다. 그죠? 컨트롤 서식. 자, 그럼 컨트롤 서식을 눌렀더니 예, 제일 마지막에 컨트롤 부분에서 입력 범위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콤보 박스의 화살표를 눌렀을 때 제품 번호 전체가 쫙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범위는 원본 DB의 제품 번호랑 동일하다. 여기랑. 그쵸? 그 다음에 셀 연결. 우리가 저기서 2번이라고 치면은 이 부분이 2번으로 바뀌어야 되죠. 제품 번호가. 그래서 셀 연결은 여기다. 찍어주니까 셀 연결이 됐다. 목록 표시 줄수는 한번 클릭했을 때 콤보 박스가 몇 개가 이렇게 쭉 펴지게끔 하느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죠? 1 이상이 되면 되겠죠? 3차원 음영으로 컨트롤을 만들겠다. 자, 딱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놓고 보니까 현재 지금 제품 번호가 없으니까 0이니까 0을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0이 없죠 지금. 그죠? 0이 없으니까 지금 non available 계산을 할 수가 없다. 뭔가 지금 인수가 틀리다. 그러한 에러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품 번호를 클릭했더니 1, 2, 3, 4, 5, 6, 7, 8, 90 쭉 나와있죠. 이 범위가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3번 제품 번호 4번을 보고 싶다. 딱 하면은 4번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자동화. 거의 엑셀을 갖다가 자동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자를 쓰든 스크롤 마크를 쓰든 표시되는 양식의 형식이 틀릴 뿐이지 똑같은 원리로 컨트롤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엑셀이 점점 쉬워지고 재밌어지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를 갖다가 응용을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엑셀이 그렇게 어렵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엑셀 함수도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제가 브로그로 포함시켜 놓은 기타 함수들, 중요한 함수들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예제와 더불어서 이거를 반드시 예습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고 실제로 엑셀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식을 만들어 보고 응용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미있고 실력도 쑥쑥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그 함수에 대한 출제 비중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라는 거는 수식의 어떤 집합체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만큼 엑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도 비루급 함수를 모르면은 이러한 어떤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수식을 거친 다음에 이 속된 말로 노가다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함수를 비루급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양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동화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함수, 기타 함수들, 중요 함수들, 특히 인덱스, 매치, 그다음에 퍼센트 랭크라든가 뭐 이 레프트 라이트 함수들, 그다음에 반올림,
그다음 정수로 바꿔주는 int 함수라든가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제가 포함시켜 놓은 강좌를 검토하시고 실습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엑셀의 차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신문이나 또는 어떤 잡지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기사를 다룰 때 차트가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엑셀이나 아니면 엑셀과 호환이 되는 기종에서 만들어낸 차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차트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그리고 만드는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은 크게 다른 어려운 차트들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실제 데이터,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표나 또 보기 좋은 어떤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되는 거다. 그리고 엑셀에서는 차트 역시 하나의 개체, 오브젝트로 인식이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 두시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예제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냥 우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성적표를 이쪽 시트로 복사를 한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트 하나를 통째로 복사할 때는 주로 복사는 우리가 컨트롤 키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시트 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시트 탭에서 컨트롤 키를 하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랑 틀리 여기 플러스라는 표시가 보이죠? 지금 새로운 문서에. 그래서 성적표 2라는 게 제일 마지막 시트로 삽입이 됐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차트라고 하는 시트로 바꿔 놓고요. 여러분들은 예제 파일에서 차트 시트를 갖다 오픈하시면은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그리는 방법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떤 순서를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은데, 내가 원하는 부분에 차트를 그릴 부분에 범위를 먼저 잡습니다. 이때 이렇게 갑을병을 먼저 잡는 게 아니라 이름까지 포함한, 타이틀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을병정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그렇게 하면 이 컨트롤 키를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앞에서 배우셨죠? 그러니까 주의하실 거, 갑을병하고 25, 35, 45 이 점수만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위에 있는 그 데이터의 이름표, 예, 타이틀까지를 다 같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았으면 여기 차트 마법사 이걸 클릭합니다. 아니면 뭐 마찬가지로 삽입하는 거니까 개체를 삽입해서 차트를 이렇게 눌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포함된 차트 마법사는 차트를 쉽게 그리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도구인데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4단계 중 1단계라고 되어 있죠. 차트의 종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 막대형에도 하위 종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 내가 이게 3차원으로 되어 있는 이 막대 그래프가 어떻게 보일까, 사실 실제로 미리 보고 싶으면, 미리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클릭하고 있으면 아, 내가 그릴 게 저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교하는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원형에 이 그 3차원 쪼개진 원형을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예, 입체감이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형에 3차원 쪼개진 효과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범위가 어디냐? 지금 우리는 데이터의 범위를 잡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다시 잡아주셔도 됩니다. 범위가 틀렸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차트의 제목이 뭐냐? 성적표 평균 뭐 8월 이렇게 하고, 범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범례입니다. 그죠? 레전드라고 불리는 저게 범례고요. 그러니까 범례에 대한 걸 갖다가 뭐 범례를 표시하겠느냐, 어디다가 배치를 하겠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어떻게 정하겠느냐.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 레이블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지금 여기서는 3차원이기 때문에, 그쵸? 자, X축, Y축에 있는 곳에서는 X축의 이름, Y축의 이름을 다 정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3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차트를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차트만 있는 차트 시트를 만들겠느냐, 아니면 기존의 워크시트에 삽입을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워크시트에 삽입을 하는데 어떤 시트에 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트가 차트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차트 시트에 삽입하겠다. 마침. 그럼 이렇게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 차트가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범례의 위치가 했었는데 이 자체
잘 보세요. 지금 이거는 엑셀 그 셀이 선택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트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하지만 내가 차트를 편집하고 싶으면은 차트를 클릭을 해야 돼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차트에 오브젝트에 그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이 점들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범례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옮기게 되면 범례의 위치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8월 성적표 평균, 이거는 제목이니까 제목을 클릭해서 여기 안에를 범위를 쫙 선택을 해서 역시 서식에서 선택한 차트 제목 해가지고 12로 바꾸고 굵게 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파란색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성적표 평균이라는 이 차트의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실 거는, 차트를 편집하려면 차트를 먼저 선택하고 그 안에 어떤 내가 이 계열을 갖다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정의 평균이잖아요, 이게. 한 번만 클릭하면 전체 안에 계열이 다 선택이 되는데, 한 번 더 클릭하면 지금 정의 평균,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요것만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라이트 클릭을 해가지고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서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색이 이거잖아요. 나는 저거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또는 검은색으로 바꾸고 싶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범례도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라는 게, 모든 게 엑셀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 다른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고요.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 개체. 내가 아까 클립아트를 집어넣어서 그 크기를 줄였다. 아니면 클립아트에 어떤 서식을 바꿔봤다. 내가 어떻게 했었지? 선택해서 했다. 한 번 더 선택하니까 요것만 선택이 범위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트도 결국은 하나의 개체로 인식이 되고, 여러분이 마우스 우측 클릭을 통한 어떤 그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은 절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차트 자체에 대한 뭔가를 바꾸고 싶다. 내가 배경을 갖다 어떻게 바꾸고 싶다. 그거는 이 계열도 아니고 차트 자체잖아요. 차트 자체에서 오른쪽을 클릭하는 겁니다. 차트 자체에서. 그럼 이러한 그 차트 자체에 대한 메뉴가 생기는데, 이때 차트 영역 서식 가가지고 지금 제가 이 640 곱하기 480 화면에서 자꾸 벗어나가지고 제가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을, 색을 뭐 어떻게 한다, 아니면 채우기 효과를 주겠다. 영역의 채우기 효과. 그래서 두 가지 색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색이 이거고 두 번째 색이 뭐 연두색이었다. 그러면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 내가 채우기 효과를 한번 주보겠다.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연습을 하실 때, 아, 오브젝트가 저런 거고 내가 바꾸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색깔이 너무 칙칙하다. 그러니까 병의 계열. 그래서 이걸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럼 이걸만 선택해서 서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색깔이 칙칙하니까 두 가지 색으로 해서 하늘색에서 이렇게 바뀌는 걸 하겠다. 가로,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위직입니다. 윈도우의 특징이기도 하죠. 요즘은 이제 리눅스도 많이 그래픽컬 인터페이스가 많이 도입이 되면서 발전이 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마우스로 내가 난 저 부분 바꿀래 하고 딱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메뉴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컴퓨터 작업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하면은 엑셀도 전혀 틀리는 바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엑셀은 좀 새로운 개념이 많아서 이런 기본 강좌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기반을 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차트의 내용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우리가 3차원 원형으로 했는데, 차트에서 오른쪽을 클릭한 다음에 차트 종류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아까 우리가 1단계에서 나왔던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 막대형이 난 좋다. 세로 막대형인데 3차원 효과를 주고 싶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확인을 눌렀어요.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해요. 좀 뭔가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림 영역을 좀 더 이제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맞게끔. 전체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키워놓고, 이 26, 40, 60는 갑을 병정 이런 게 너무 좀, 이것도 너무 크다. 사실. 그죠?
그래서 범례 서식에 가가지고 글꼴을 범례가 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11로 바꿔놓고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키우고, 예. 이것들의 이 x축, y축에 지금 그 값들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차트 옵션에 들어가가지고 x축의 항목이 뭐죠? 지금 이름이죠. 이름. 그죠? y축은 지금 이제 그 성적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름 이쪽으로 옮겨서 이건 제목이니까 자, 서식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제목 서식. 그래서 굵게 10일 뭐 예? 진한 남색으로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 40, 60 이 부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가 바꾸고 싶은 걸 먼저 선택을 하라 그랬죠. 자, 선택. 그러면 동그라미가 두 개 생기면서 점이 값 이쪽 축에 대한 내가 지금 선택이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면 저 선택된 축에 대해서만 이 명령이 적용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축 서식에 들어가서 문이라든가 문금을 갖다가 주 단위가 20인데 나는 10점씩 다 표시를 하고 싶다 하면은 10, 20, 30, 40 다 표시가 되죠. 근데 너무 크더라. 글자가, 글꼴이. 그래서 저거는 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차트는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뭐 하여튼 어려운 게 없어요. 전혀 어려운 거 없이 이렇게 차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직접 만드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각각의 서식, 그러니까 차트 제목, 범례, x축, 항목축, 그 다음에 이쪽에 값축 부분 더블 클릭해서 눈금도 바꿔보고 표시 형식도 다르게 해보고 맞춤도 틀리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개념을 잡으면서 이제 여러분의 실력이 하나씩 늘게 되는 겁니다. 차트도 되게 쉽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차트는 뭐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아까 우리가 차트 마법사를 통해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지금까지 설정한 대로 현재 시트에 차트를 삽입하겠느냐 아니면 전체 시트 전체가 차트인 차트 시트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죠. 차트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그래서 이름과 평균을 안 보이네요. 평균을 이렇게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펑션 키 11번을 딱 누르시면은 차트 시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차트 시트가 한번 해보세요. 네, 만들어지죠. 네, 그렇게 범위를 잡고 F12를 누르면 차트 마법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차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시트가 새롭게 추가가 된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값을 변화를 시켰다. 예를 들어서 이 정의 영어 점수가 사실은 60점이 아니라 20점이더라. 바꾸면 바로 차트에서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그렇죠? 또는 이 자체를 갖다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위로 이쪽 차트 내에서의 값을 변경시켜도 이 셀의 값이 따라서 바뀐다는 거. 예,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차트는 뭐 이 정도만 하면은 크게 어려운 거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엑셀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이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수식을 다루고 이 시트의 데이터를 어떤 관리하는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런 작업을 엑셀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좀 더 고급이죠.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수식을 만들어내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목적은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어떤 흐름을 진단하고 현재 상황을 확실하게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니까 주로 사용되는 메뉴가 여기 데이터라는 메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모든 메뉴가 항상 표시되도록 도구의 사용자 지정에서 항상 모든 메뉴 표시를 체크해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보니까 우리가 참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씩 다루느냐,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키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면 뭐 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여러분이 이 정도의 어떤 좀 큰 데이터 같은 경우,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제로 조그만 한 거지만은 실제 회사나 어떤 학교에서 쓰게 되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대부분 한 2,000, 3,000개 이상의 행을 가진, 레코드를 가진 데이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이름을 정하는 그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업부 판매 실적 이렇게 딱 찍어 놓으면은 이 파일 전체에서는 이 범위가 그렇게 이름이 지정되니까 항상 쉽게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레코드 관리를 한번 해볼게요. 레코드 관리. 그래서 데이터에서 레코드 관리로 딱 들어가면 이 형식이, 잘 보세요. 이름, 지역, 품목, 수량, 단가, 판매 금액, 이게 이쪽으로 지금 레코드 관리할 수 있는 이걸로 쭉 표시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수정을 하면은 여기서도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딴 거는 다 내가 수정을 할 수 있고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 판매 금액은 지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이게 왜 이러냐면 판매 금액은 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식이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에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값들이 바뀌면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레코드 관리에서 그 부분은 입력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코드 관리를 들어가면은 이제 그 새로 만들기를 갖다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김해나 남부 TV를 30개를 팔았다. 근데 그 TV의 단가가 50만원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기를 하면은 이 뒷부분에서 지금 보이듯이 실제로 CT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레코드 관리에서 중요한 게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조건. 그러니까 조건을 같은 경우는 판매 금액도 내가 조건을 입력하는 거니까 계산된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가가 아니라 판매한 수량이 뭐 40개 이상인 데이터만 한번 보자. 찾기를 하면 지금 이게 끝으로 왔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서는 40개 이상이 이제 다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 찾기를 해보면은 40개 이상인 이 데이터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총 3개밖에 없나 보죠? 3개만이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또 역시 삭제할 수도 있고, 삭제를 뭐 한다는 얘기는 김연아의 데이터를 지금 삭제를 해보면은 영구히 여기서 삭제된다. CTS도 사실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한 방식으로 레코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어떠한 작업, 예를 들어서 필터링이나 또는 부분합이나 이런 것들 작업을 하기 이전에 항상 여러분은 정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정렬. 데이터베이스의 작업 전에는 항상 정렬을 먼저 해라. 엑셀에서의 정렬은 크게 3가지 조건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첫 번째는 이름 기준으로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 기준이 항상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근데 첫째 기준이 우선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기준이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영백이 여러 명이 있었을 때 그 다음 기준은 지역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김선화부터 최인영까지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해볼 거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에서 가장 손쉽고도 많이 사용되는 이 필터링에 대해서. 필터링. 네, 필터링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걸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내가 조건을 내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여기에 표시를 해라. 그런 의미죠. 필터. 그래서 데이터 메뉴에 가면 필터라는 게 있고, 필터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는 사용자가 수식을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거고, 자동 필터는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 필터링 버튼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김선아의 데이터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눌러서 김선아를 찍어주면 김선아의 데이터만 보인. 네, 지금 김선아의 데이터만 보이니까 이렇게 8, 9, 10행은 오른쪽에 행번호가 파랗게 바뀌어져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필터링이 돼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전체 그 필터링이 안 된 상태로 돌아오려면 모두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입력된 곳에서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0개 이상 또는 40개 이상을 판 데이터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가지고 크거나 같다를 선택하시고 40, 이렇게 하면은 40개 이상 판 데이터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서도 또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동부 지역만 보고 싶다. 그러면 동부 지역에서 40개 이상 판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 필터만으로도 참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필터링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고급 필터가 필요하느냐? 왜 고급 필터가 필요하냐? 필터링 버튼을, 자동 필터링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조건을 줄 수 있는 항목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또는 or, 또는으로 연결되는 이 연산자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식을 세워서 그 고급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필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동 필터는 크게 어렵지가 않죠.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자동 필터링 버튼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고급 필터에 대해서 한번 직접 식을 세워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요, 우리가 직접 식을 세우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이 목록의 크기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이 실제 목록 데이터베이스의 윗부분에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을 갖다가 제가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해볼 거는 어떤 조건이냐면, 지역은 중부인데 중부에서 20개 이하를 팔았거나,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중부에서 20개 이하를 판 데이터나 아니면 전체에서 50개 이상을 판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자동 필터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고급 필터링의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데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급 필터링 식을 잘 알아둬야 하는 거는, 이 엑셀에서는 D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약자 D를 갖다가 앞에 붙여가지고 함수를 만들어 놓은 함수 D,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들도 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목록에서 그 식을 만족하는 조건들만을 필터링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필터링과 거의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고급 필터링에서 쓰는 식을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도 그대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소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링의 식은 어떻게 세우느냐?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듯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또는입니다. 또는 or 조건식이 되는 거고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and 그리고 조건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감이 안 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지역은 중부다. 그래서 이 목록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목록에 있는 서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에서 20개 이하를 팔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개니까 수량이 되겠죠. 중부 지역에서 20개 이하다. 그리고 전체에서 50개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굵게 나온 것도 위에 이 전체 제목의 서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수식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식을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서식을 복사하려는 셀을 선택해 놓고 여기 위에 서식 복사라는 도구 모음의 단추를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엑셀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었죠. 저 붓이 옆에 지금 따라다니는 형상이 돼 있죠. 이걸로 딱 긁어주면 처음에 선택했던 이 셀 서식하고 동일해지게 셀 서식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갖다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자, 지역은 중부다. 그죠? 옆으로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죠.
그리고 수량은 20개 이하이다. 그러니까 중부에서 20개 이하를 판 이 데이터하고, 이쪽에서는 지금 엔드가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수량만 50개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드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따로 나오는 거죠. 자,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목록 내부를 선택을 해놓고 데이터에서 필터 가서 고급 필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고급 필터의 결과를 현재 위치, 이 목록의 위치에다가 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겠느냐, 그런 거죠. 자, 현재 위치 하겠다 해놓고, 자, 목록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조건이 어디냐, 이 조건 범위가 우리가 금방 식을 세웠던 이 부분이죠. 해놓고, 만약에 중복되는 레코드가 있으면은 다 제거하고 하나만 표시해라.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네, 맞게 나왔나요? 그렇죠? 55개 이상이 나왔고, 그다음에 중부에서 20개 미만인, 이하인 것들이 지금 다 검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필터는 이렇게 식을, 그러니까 그 필터링의 어떤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고 무진장 옆으로 길게, 아래로 길게, 그러니까 옆으로 길게 하면 end고 아래로 길게 하면 or가 되겠죠.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 예, 명심해 두시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하실 때도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는 브로그로 제공된 PDF 파일 포맷의 그 함수 부분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이용하는 식도 고급 필터링의 식과 동일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또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인 부분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분합.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서 영어의 서브 토탈이라는 거를 부분합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어떤 부분적인 합계를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김선아라는 판매 사원이 판매한 뭐 수량의 합계를 보고 싶다 라든지, 이런 특별한 어떤 기준별 어떤 합계, 기준별 어떤 평균,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체의 평균이나 합이나 뭐 표준 편차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데이터를 구해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별 뭘 구해라, 뭐 지역별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라, 아니면 지역별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할 때 부분합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저지르는 실수인데,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렬을 해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데이터베이스 작업 전에는 무조건 정렬을 해놓으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순서든 간에 이 같은 데이터가 이 행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렬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부분합의 기능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판매 사원별 그 판매한 수량의 합계를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로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지만, 눈에 딱딱 들어오게끔 금방 이 부분합이라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도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분합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누구누구별 아니면 뭐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질 때는요. 자,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역시 부분합을 한번 클릭을 합시다. 자, 부분합에서 그룹화할 항목이 뭐냐, 이게 그 조건입니다. 누구누구 별이니까 지금 사람별이니까 이름이 맞겠죠. 그 다음에 수량, 그쵸? 수량의 합계, 아니면 뭐 판매한 수량의 평균, 이걸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용할 함수는 여기 쭉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할 게 판매 사원별 판매한 수량의 총 합계를 구해보자. 이렇게 이 부분합의 그 대화 상자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딱 누르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요약 표시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렬된 순서대로 합계가 딱딱 구해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세부 항목을 보고자 한 게 아니라 사람별 합계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순위가 쭉 나오는데, 넘버가 2번을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김선아가 판 합계가 75개, 김영애가 판 게 132개, 이런 식으로 판매 사원별 합계를 쫙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우리가 아까 배우던 차트를 그리면 판매 사원별 합계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여기 윤곽 표시에 플러스를 풀어보면은 김선아에는 합계가 75개인데 TV, 라디오, BTR을 이렇게 팔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합은 이렇게 어떤 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윤곽을 딱 이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누구누구별 아니면 어떤 기준별 어떤 계산을 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합을 벗어나는 방법은요. 다시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모두 제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 판매한 수량의 평균은 뭐냐? 아니면 판매 금액의 평균은 뭐냐? 중부는 이번 달에 평균 얼마를 팔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데이터가 또 있겠죠. 그럴 때는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데이터에서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지역별이니까, 지역별, 이번에는 수량이 아니고 수량은 해제하고 판매 금액의 평균을 보고 싶다. 함수가 평균이니까 딱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중부, 동부, 중부, 남부.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죠. 뭐죠? 정렬을 안 하고 왔다는 겁니다. 정렬을 안 하고 왔다. 다시 제거하고 데이터에서 정렬을 하는데 첫째 기준이 이번엔 지역이 돼야 되겠죠. 그죠? 둘째 기준은 뭐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지역별로 정렬을 해놓고, 왜? 지역별 부분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합에서 지역별 판매 금액의 평균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하면, 그리고 2번을 딱 클릭해보면 남부가 950만원, 동부가 뭐 이렇게 지금 지역별 평균이 딱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부분합이 구해진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을 제거를 하시려면요, 데이터에서 부분합 메뉴로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부분합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시면은 원본 데이터로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수식을 클릭해 봤더니 수식 입력 줄에서 서브 토탈이라고 하는 함수를 쓴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식이 변경되거나 하면은 원본 데이터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부분합은 단순히 데이터의 어떤 그 특정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평균이나 합계 등의 함수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분합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변경하지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합을 해제를 하려면 다시 데이터에서 부분합 메뉴로 들어가시고 맨 밑에 모두 제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의 일종으로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래 한글에 있는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한 가지 이렇게 변환 작업을 한 다음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외부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엑셀 형태로 바꿔서 가져오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각각의 셀에 맞춰서 분리를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 엑셀에서 바로 읽어드릴 수 있는 형식이 CSV라는 형식입니다. CSV. 이거는 이제 comma separated value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어떤 구분되는 항목이 이렇게 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이 하나하나의 어떤 데이터들을 엑셀의 각 셀에 입력을 한다는 얘기죠. 입력을. 자, 그러면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냥 이 똑같은 형식으로 파일 열기를 하셔가지고, 현재 지금 형식이 일반 엑셀 파일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텍스트 파일 하면은 진짜 여기 csv.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예제 폴더에 보시면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열기를 딱 하면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셀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엑셀은 사용자가 어떤 걸로 구분을 해서 집어넣을 건지를 이제 그 명령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형식이 넓이가 일정하냐, 뭐 탭이나 이런 걸로 딱딱 구분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CSV처럼 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구분 기호로 구분이 된다 하고, 다음. 그러면 구분 기호가 뭐냐? 탭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쉼표죠. 딱 하면은 밑에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이 데이터는 이렇게 잘라질 거다 하고 보여줍니다. 쉼표 없을 때는 지금 아직 구분이 안 된 상태잖아요. 쉼표다 이렇게 해주면은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것들에 대한 이 그 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날짜 형식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열 데이터 서식을 날짜로 정해주면 되는 거죠. 하고 마침을 하게 되면 아까 그 데이터가 너무 크죠? 그래서 75%로 또 줄이고 이 데이터가 컴마로 다 구분되어 있던 건데 이렇게 엑셀에 각 셀에 구분돼 가지고 컴마로 구분돼서 다 데이터가 입력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엑셀을 이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로 밖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경우에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 셀 넓이가 너무 작아서 다 표시가 안 되고 이거는 좁아도 되는데 너무 넓어져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 셀의 이 행 간격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와 B 중간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면 양쪽으로 화살표가 생기는 이 마우스 포인터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가장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체를 범위를 잡아놓고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다 표시되도록 적당한 이런 이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갖다가 자, 세이브를 해서요.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여놓고 네, 이 예제 파일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 CSV 형태로 내보내느냐? 자, 그래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엑셀 통합 문서 형식인 XLS 파일로 나가는 걸로 돼 있죠. 네, 파일 형식을 아래로 쭉쭉 내려보셔서 쉼표로 분리, 이 CSV죠. 이렇게 하면은 각 셀의 어떤 데이터가 아까 우리 원본 데이터 불러왔던 것처럼 컴마로 구분돼 가지고 탁탁 세이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요. 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때 CSV나 이런 그 데이터처럼 일반 ASCII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는 바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어떤 복잡한 실제 그 SQL 서버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의 이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파일을 오픈해서 아까처럼 구분 기호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뭔가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엑셀과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ODBC라고 그러거든요.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그래가지고 ODBC라고 그러는데 현재 화면에 보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ODBC에 쿼리를 날리는 거예요. 쿼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질의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원본 데이터입니다. 이 원본 데이터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그 중에서 어떤 테이블을 찾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지금 엑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 이 ODBC 쿼리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예제 소스에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DB를 갖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죠? 예, 이겁니다. 고객 상담 MDB. 예, 고객 상담 MDB라는 요 파일을 갖다가 오픈해 보시면은 만약에 액세스가 설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거구나. 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단편 강좌로 포함시킨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간단한 강좌를 같이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엑셀보다 더 많은 규모의 몇십만 건씩 되는 레코드가 그렇게 큰 규모일 경우에는 액세스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요. 액세스와 엑셀은 빈번하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교류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개 다 알아두는 게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고객 상담 MDB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예,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액세스에 이러한 어떤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다 이해를 못하셔서 괜찮고요. 자, 테이블을 갖다 클릭해보면 이 4개의 테이블이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가져와 볼 거는 이 상담 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 지금 5개의 레코드가 있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에도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엑셀에서 한번 불러보자 이거예요. 엑셀에서 바로 부르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SQL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현재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그 데이터 쿼리,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그 샘플들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여기 없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빼오는 게 없으니까 여기 새 원본을 클릭합니다. 새 원본. 한 다음에 지금 우리는 SQL 서버도 아니고 다른 것도 오라클도 아니니까 현재 우리는 ODBC를 이용해서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데이터 소스 네임입니다. DSN은 이걸 이용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우리가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죠. 다음.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게.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은 CD롬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새로 만드신 분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파일 고객 상담 여기서는 이거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고객 상담에 보니까는 이 많은 데이터가 있다, 테이블이 있다. 이 중에서 뭘 가져올 거냐? 상담 일지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이 특정 테이블에 연결을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실제 이 원본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데이터베이스가 바뀌게 되면 엑셀에서도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해서 이 그 데이터 연결 파일, 쿼리 파일을 갖다가 뭐 저장하는 건 옵션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해서 마침을 누르면은 저 그 쿼리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하면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 불러온 거를 어디에다가 엑셀의 어떤 셀에 이렇게 집어넣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A1 셀은 나중에 제목을 써야 되니까 A2 셀을 선택해 놓고 확인을 누르면 ODBC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여기 거를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엑셀 자체의 힘만으로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수 없지만 모든 업체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업체들이 ODBC 커넥션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야 자기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범용성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업체에서 제공해준 ODBC 그 커넥션 드라이버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거기에 이제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액세스가 여기 설치 안 돼 있더라도 상관없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ODBC가 그냥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역시 외부 데이터인데 이거는 이제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그러니까 실시간에 변하는 어떤 주가 정보라든가 환율 정보, 이거를 엑셀에서 관리할 때 이 웹 데이터를 가져오는 펑션을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설정해 둔 것만큼 뭐 5분마다 이렇게 새로운 내용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후에서 야후 코리아의 환율 정보가 있는 주소가 이렇습니다. kr.finance.yahoo.com /m3 question 하고 u 이 부분으로 가면 이 환율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를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엑셀에 와가지고 자,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이거는 웹이니까 새 웹 쿼리를 갖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브라우저가 미니 브라우저가 떠가지고 여러분이 설정해둔 기본 홈페이지를 갖다 가게 되는데 여기 주소란을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컨트롤 V로.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부분으로 가게 되죠. 쭉 내려가서 여기서 엑셀을 가져올 때 엑셀로 가져올 수 있는 파일은 어떤 그 데이터는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들만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테이블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것만 있으면 되죠.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게 이제 체크 표시로 바뀝니다. 내가 이제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어디다가 아까랑 똑같죠.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A1은 제목을 쓸 거니까 이렇게 A2를 찍고 하게 되면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보기 좋은 형태로 엑셀 포맷으로 75%로 해볼까요? 엑셀 포맷으로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 여러분이 배운 대로 원하는 셀 서식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떤 일정한 간격, 약 1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되지만 나는 환율 정보를 너무너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범위 등록 정보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온 웹에 대한 쿼리가 여기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작업하면서도 새로 고칠 수 있고 다음 간격으로 새로 고침 해놓고 만약에 여기를 5분으로 정해놨다. 그리고 파일을 열 때마다 새로 고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 워크북을 껐다가 다시 켤 때는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고 5분마다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셀 서식을 유지하겠다고 표시를 해놓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내가 꾸며놓은 서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에 데이터만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2000에도 이런 기능이 있지만은 윈도우 2000에는 새로 이 데이터를 고쳐올 때마다 기존 서식이 무시되면서 원래 초기로 돌아가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엑셀 XP에서는 그러한 것이 극복이 되면서 상당히 쓸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지금 데이터를 바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지구 모양이 잠깐 나타났다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시 데이터를 고쳤지만 기존의 서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엑셀로 통합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좋아진 기능이고 또 실전에서 주식 거래나 이 환율을 통해서 어떤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이제 인터넷과 데스크탑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쉽게 어렵지 않게 실시간의 최신 정보들을 갖고 엑셀을 꾸밀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엑셀 중급 강좌의 마지막 부분으로 엑셀을 사용자가 정의해서 어떤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은 거의 이제 이 정해져 있는 메뉴들 외에 여러분이 메뉴를 새로 추가할 수도 있을 뿐더러 어떤 도구 모음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옵션을 갖다가 사용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자기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은 기본적으로 한영 변환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치려고 하는데 엑셀이라는 걸 한글로 치려고 그러는데 영어로 쳤어요. 그럴 경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영어로 이렇게 바꿔지죠. 그죠? 근데 정말로 내가 치고 싶은 말이 영어로 이거다. 근데 이게 자꾸 한글로 바뀌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한글과 영어가 전환되지 않도록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방 했던 그 펑션이 기능이 자동 고침이라는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뭐 자동 고칠 때 뭐 대문자가 들어갔을 때는 고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한번씩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한영 자동 고침을 해제를 해주시면은 앞으로는 금방 같은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력한 대로 엑셀이 알아서 바꾸지 않고 사용자가 지정한 대로 이렇게 놔둔다. 자, 그리고 도구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시면요. 사용자 지정 여기 보면은 현재 나는 이 메뉴는 정말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도구 모음은 그럴 경우 이렇게 그냥 갖고 와서 그러면 X 표시가 따라 붙죠. 하면은 저 도구 모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어떤 삽입 메뉴에서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도구 모음에 갖다 놓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끌고 가서 딱 놔버리면은 이렇게 워크시트 삽입이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할 필요 없이 내가 자주 쓰는 거니까 하면은 새로운 워크시트가 이렇게 삽입이 되더라.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것 위주로 기능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사용자 지정입니다. 그래서 뭐 도구 모음을 내가 뭐 볼 거라든지 아니면 뭐 금방 봤던 이런 그 각 명령별 이 단축 도구 모음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해봤죠. 항상 모든 메뉴를 표시한다든지 뭐 도구 모음의 스크린 팁을 표시할 거라든지 말 거라든지 아니면 메뉴 애니메이션을 뭐 임의대로 뭐 옆으로 펴놨다가 슬라이드 형식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할 거라든지 이렇게 사용자의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 게 이 사용자 지정하고 옵션 부분인데, 여러분이 그 엑셀 사용자들 중에서 이 옵션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 옵션으로 하더라도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옵션에 보시면은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많고, 또 자기랑 안 맞는 기능이 이렇게 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보시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0값을 표시하기 싫다. 근데 맨날 0이라고 나온다. 그럴 경우 0값을 여기다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은 0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눈금선이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 회색선 비슷한 옅은 회색선이 되어 있는데 나는 딴 걸로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이 메뉴에서 예를 들어서 R1, C1 참조 스타일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A1 이런 식의 어떤 셀 주소가 의미가 없어요. 항상 상대적인 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1, 2, 3, 4, 1, 2, 3, 4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열번호도 행번호도 다 없어지는 거죠. 개념이 상대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A가 없어졌어요 막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경우에는 옵션에서 R1, C1 참조 스타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새 통합 문서는 기본적으로 3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문서를 만들 때 빈 시트 3개가 들어가 있더라. 그죠? 뭐 그런 거라든지, 파일 저장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마이 다큐멘트가 나오는데 나는 내가 작업하는 곳이 따로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옵션들을 갖다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이 맞게끔, 여러분들한테 맞게끔, 이건 또 자동 저장 옵션이죠. 10분마다 자동으로 저장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엑셀 XP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죠. 네, 이런 식으로 엑셀을 여러분들 구미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좀 많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MOUS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하고 이 옵션 지정에 대해서는 한 번씩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엑셀 중급 강좌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강좌인 엑셀 고급 강좌에서 피벗 테이블, 엑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하고 네트워크 관련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급 강좌에서 뵐게요.